자,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1930, 40년대까지 어떤 일제 식민 지배를 봤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본적으로는 일제 강점기, 일제 식민지 시대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어렵게 보실 게 없는 게 일단 큰 틀에서는 이래요. 큰 틀에서는 우리가 지금 일단은 일본이 우리를 어떤 식으로 지배하는지를 봐야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저항하는지를 보는 거라고. 근데 지금까지 요걸 본 거예요. 요거. 일제가 우리를 어떤 식으로 지배했는가. 요걸 1기, 2기, 3기 이렇게 나눠보는 거라고. 1기가 10년대, 2기가 20년대, 3기가 3, 40년대 이렇게 봤던 거죠. 1910년대에는 조금 빡센 분위기, 무단통치, 헌병경찰제, 그래서 직결처분권 퇴영령 따라오고요. 그다음에 토지조사 사업하고 회사령 허가제 하고 그런 내용들, 그죠? 그다음에 뭐 표현의 자유 제한하고 뭐 그런 것들. 20년대는 조금 부드러워졌었죠. 그래서 20년대 때 이렇게 분위기가 갑자기 바뀌는 계기가 3.1 운동이다 그런 얘기도 했었고, 그래서 20년대 뭐 문화 통치 조금 부드러워지는 모습들, 그다음에 산미징식 계획 이런 것들 봤었고요. 보통 경찰제나 이런 것들. 그다음에 3, 40년대 들어가면 전쟁의 분위기가 된다. 그래서 좀 더 빡세진다. 그래서 민족말살 정책, 한국시민화 정책 그런 것들 봤었죠. 그다음에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게 이제 지금까지는 일제가 우리를 어떻게 지배했는지를 이렇게 10년대, 20년대, 3, 40년대 끊어서 봤다면 지금부터는 뒤에 나와 있는 인물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항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저항을. 어떤 식으로 저항을 했는지. 그래서 이렇게 볼 텐데 일단 본격적인 내용이 들어가기에 앞서서 저항은 사실 우리가 일제 들어가기 직전에 봤던 저항의 모습이나 크게 다를 게 없어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투트랙이에요. 당장 싸우자. 근데 이 당장 싸우자는 게 우리가 과거에는 의병 아니면 의열이었죠. 똑같은데 용어만 바뀌는 거예요. 의병 운동을 보통 이제 뭐라고 하냐면 무장투쟁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열은 그대로 의열이고요. 그래서 그냥 당장 싸우자 아니면 실력을 기르자 요 정도인데 이제 당장 싸우자 안에 과거에 의병과 의열 이렇게 있었다면 여기서는 이제 의병이 무장투쟁으로 바뀌었다. 근데 사실 이름만 바뀐 거예요. 하는 건 똑같아요.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실력을 기르자는 건 여기서 말하는 실력은 두 가지였었죠. 실력이 있으려면 사람이 실력이 있으려면 머리에 든 게 있어야 되고요. 지갑이 빵빵해야겠죠. 그래서 머리에 든 게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육, 그 다음에 지갑이 빵빵하도록 하기 위해서 산업. 요 두 가지를 길러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근데 이런 식으로 운동하는데 이게 일제가 우리를 어떤 식으로 지배하는지에 따라서 우리도 다르게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거지. 일제 지배에 맞게 저항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910년대, 20년대, 20년대, 3, 40년대가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 1910년대는 분위기가 빡세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교육이나 산업 이런 것들은 교육을 하려면 학교를 세워야 되고요. 산업을 일으키려면 기업을 세워야 되죠. 학교를 세우고 기업을 세우고 이런 것들은 다 사실은 한반도 안에서는 일본이 허락을 해줘야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910년대는 분위기가 빡세니까 아무래도 이런 실력을 기르자는 위주의 활동은 어렵겠죠. 그다음에 당장 싸우자는 운동은 되긴 하는데 국내에서는 어렵겠죠. 그러면 하면 어디서 하겠어? 이런 당장 싸우자는 무장투쟁 계열의 운동은 한다면 나라 바깥 중에서 그나마 우리나라랑 가까운 지역에서 하겠죠. 그러면 주로 만주, 연해주에서 한다는 거지. 특히나 여기서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과거에 기억나시죠? 의병 활동, 우리 을미의병, 을사의병, 정미의병, 그다음에 남한대토벌 하고 나서 더 이상 한반도에서 활동이 어렵겠다 그래서 의병 활동 하던 분들이 만주 연해주로 떠나죠. 그러니까 거기 이미 의병 활동 하시던 분들이 계시니까 주로 만주 연해주 지역이 당장 싸우자는 무장투쟁 계열의 운동의 본거지가 되겠죠. 그다음에 20년대 넘어오시면 이땐 조금 부드러워졌으니까 학교도 조금 세워보려고 할 수 있고 기업도 세워보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실력을 기르자는 운동이 20년대 때는 국내에서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당장 싸우자는 운동들도 여기서는 조금씩 성과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쉽게 보시면 10년대 때는 만주연해주의 지역에서 무장투쟁 운동을 하는 단체들을 조직하는 시기였다면 20년대 들어오면 이 조직된 단체들이 이때 성과를 내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3, 40년대 들어오면 다시 빡세진다 그랬어요. 전쟁 분위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실력을 기르자 이 운동은 다시 어려워지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시면 3, 40년대는 전쟁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일본이 본격적인 전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쟁 3단계 침략 기억나시죠? 만주 침략, 중일 전쟁, 태평양 전쟁.
만주 침략이랑 중일 전쟁은 누구랑 싸우는 거예요? 중국이랑 싸우는 거죠. 그죠? 태평양 전쟁은 미국이랑 싸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지금 우리의 독립운동가들도 일본이랑 싸우고 있잖아요. 근데 중국과 미국도 일본이랑 싸우고 있다고. 이 얘기는 우리 독립군들이 중국, 미국과 팀을 먹고 싸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건 기회이기도 해요. 사실 20년대 때까지의 무장투쟁은요. 현실적으로 일본을 싸워 이겨서 독립을 얻어낼 가능성은 현실적으로는 적죠. 사실은 꿈과 열정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1930, 40년대는 중국과 미국이 일본을 상대로 싸우고 있잖아요. 그러면 얘기가 다르지. 중국과 미국은 특히나 미국은 얘기가 다르죠. 미국은 정말 일본을 묵사발 낼 수도 있죠. 그런 힘이 있잖아. 그럼 우리가 독립운동 하선분들이 독립운동을 이어가면서 본격적으로 일본에 대해서 선전포고를 하면 미국도 일본이랑 싸우는 중이니까 우리랑 미국이 동맹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 미국이 일본을 묵사발 냈다. 그럼 우리도 만약에 미국이랑 동맹인 상태라면 승전국 라인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노려볼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기도 하다는 거지. 1930, 40년대는. 이해되시겠죠? 요 정도 프레임은 갖고 우리의 독립운동사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요 정도 프레임은 가지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하나하나 보시면 일단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910년대에는 여러 애국 인사들이 이제 10년대는 분위기가 빡세니까 나라 밖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주, 연해주, 미주 이런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만주, 연해주는 아실 거고요. 미주는 미국을 포함해서 아메리카 전반에 있는 지역을 미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주, 연해주, 미주 이 지역에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가면서 동포 사회가 형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특히나 만주 지역, 미주 지역, 우리나라 지역 이런 여러 지역들의 독립운동 조직 기지를 건설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주 삼원보 지역에는 경학사라는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게 되고 이 경학사에서 만들어서 운영했던 게 신흥무관학교입니다. 이제 독립운동의 이 군인들을 이끄는 무관을 길러내는 학교인 거죠. 그래서 이분은 이제 이회영 씨라는 분인데 이분은 사실 경상도권 지역에 되게 큰 부잣집이었어요. 부잣집 아드님이셨는데 이분 형님이 또 이시영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시영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시영, 이회영 이 가문이 되게 부잣집 가문이었는데 급하게 재산을 다 팔아치워요. 팔아치우고 그 재산을 다 가지고 만주로 올라가서 그래서 경학사, 신흥무관학교 이런 거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게끔 자본을 많이 댔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하고요. 그다음에 요 경학사랑 신흥무관학교는 좀 중요하게 기억해 두실 만한 게 신민회에서 만든 단체예요. 우리 신민회는 꼭 기억해 달라고 했었죠. 신민회는 특징이 이렇게 대성학교, 오산학교 만들어서 교육도 중요시하고 자기 회사 태극서관 이런 기업을 직접 만들어 운영하면서 산업도 중요시 여겼잖아요. 교육과 산업을 중요시 여기면 애국계몽운동 실력을 기르자는 운동이라고 했었죠. 근데 신민회는 유일하게 교육과 산업을 중시하는 애국계몽운동 단체, 실력을 기르자는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뭘 동시에 했어? 지금 당장 싸우자는 독립운동 기지 건설을 동시에 하는 그래서 애국계몽운동, 실력을 기르자는 운동과 지금 당장 싸우자는 운동을 동시에 하는 유일한 단체가 신민회였었죠. 그 신민회가 만들었다고 하는 당장 싸우자는 운동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는 독립운동 기지가 바로 이 경학사예요.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 경학사에서 만든 독립군을 길러내는 학교가 신흥무관학교인 거고 이렇게 봐주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만주 안에 만주 안에 간도라는 지역이 있는데요. 그 간도 중에서 북간도 지역에 설치됐던 게 서전서숙 명동학교 이런 교육기관이 있고요. 그다음에 연해주의 블라디보스토크 지금의 러시아에 해당하는 지역이죠. 이 지역에서 만들어졌던 게 권업회 대한광복군 정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아메리카 미국 지역에는 대한인국민회 대조선 국민군단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데 대한인국민회나 대조선 국민군단 이런 것들이 우리 기억나실 거예요. 장인환 전명훈이 왜 동시에 스티븐스를 죽이려고 했었죠. 서로 모르는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따로따로 준비한 계획임에도 동시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대에 벌어지면서 스티븐스가 죽게 되잖아요. 그 사건을 계기로 미국에 있는 우리나라 동포들, 교포들이 우리나라 독립운동단체를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렇게 만들어지는 단체가 대한인국민의 대조선 국민군단 이런 것들이에요. 그다음에 중국 상하이에는 신한청년당이 만들어지고요. 국내에는 대한광복회가 만들어지는데 당연히 비밀 결사에 해당해요. 왜냐하면 국내는 지금 1910년대 무단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빡센 시기이기 때문에 대놓고 공개적으로 독립운동을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굉장히 비밀 단체 형식으로 만들어진다는 거. 그래서 굉장히 많은 단체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물론 다 중요하지만 역시 가장 중요한 건 동그라미 1번 경학사와 신흥무관학교. 왜? 신민회가 만들었으니까.
요거는 꼭 중요하게 봐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각자의 위치는 이런데 뭐 그냥 위치는 그냥 한번 이런 데 있구나, 그냥 만주에 걸쳐 있구나, 요 정도로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일제 식민지 시기는 1기, 2기, 3기 이렇게 나뉜다고. 1기가 1910년대고요. 2기가 20년대죠. 3기가 40년대고. 근데 20년대 분위기가 많이 바뀌게 되는 계기가 1919년에 있다 그랬죠. 이때 있었던 일이 3.1운동이고, 사실은 3.1운동 말고 하나가 더 있는 게 바로 이거예요. 1차 대전 종전. 1차 대전은 연도를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1914년에서 19년까지 있었던 전쟁이에요. 그리고 이 전쟁이 끝이 나고 나서 이 전쟁에서 이긴 나라들끼리 앞으로 1차 대전 이후의 세계를 어떻게 정리해야 될 것인가를 모여서 의논을 했던 게 파리 강화 회의입니다. 그리고 이 회의를 주도했던 게 어느 나라냐면 1차 대전을 계기로 압도적으로 강해진 나라예요. 어, 1차 대전에서 이긴 나라들은 영국, 프랑스, 미국 뭐 이런 나라들인데,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나라들은 유럽에 있는 국가죠. 근데 1차 대전이 주로 유럽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영국이나 프랑스는 전쟁에서 이겼지만 본인들의 나라가 전쟁터였기 때문에 피해가 너무 컸어요. 그래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큰 피해를 겪어야 됐었죠. 근데 미국은 이긴 나라이면서 동시에 미국은 유럽 국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들의 영토가 전쟁터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해가 별로 없죠. 그래서 미국은 원래도 셌지만 1차 대전의 승전국이자 1차 대전에 피해가 거의 없었던 나라였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강해지게 되죠. 그래서 이때 미국이 세계 초강대국이 되면서 이 파리 강화 회의를 주도하게 되고요. 이때 미국 대통령이 바로, 이름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우리 작년에 봤던 인물이에요.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고요.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게 바로 민족 자결주의입니다. 민족 자결주의는 단어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민족의 운명은 스스로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민족이 자기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려면 민족 스스로 정치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민족이 스스로 자기 정치를 한다는 건 식민지 상태여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민족의 운명은 그 민족이 스스로 결정해야 되고, 이 얘기는 즉 지금 식민지 상태에 있는 나라들이 다 독립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말은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전쟁에서 이긴 나라들이 식민지를 놔주고 싶어 할까요? 아니겠죠. 그러니까 민족 자결주의의 최대 한계점은 패전국들에게만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뭐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1919년에 독립을 하나요? 못하죠. 그러니까 일본은 이 민족 자결주의의 적용을 안 받는 거예요. 즉 승전국인 거죠. 일본은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는데요. 영국의 동맹이었기 때문에 참전을 해요. 기억나실 거예요. 영일동맹. 그죠? 우리 러일 전쟁 끝나고 나서 일본이 조선은 자신들의 식민지라는 걸 국제적으로 확인받기 위해서 미국이랑은 가스라테프트미랴, 그다음에 영국이랑은 영일 동맹을 맺죠. 그래서 영국의 동맹국이었기 때문에 1차 대전에 끼어 들어가게 되는데, 어쨌든 영국이 승전국이니까 그 동맹국이었던 일본도 승전국으로 분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민족 자결주의를 적용받지 않게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식민지였던 조선도 독립을 못 하는 거죠. 민족 자결주의가 적용이 안 됐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사실은 민족 자결주의라는 얘기를 들으면 당연히 반가울 수밖에 없고, 이게 우리나라의 기회라고 여겨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기회를 살려보기 위해서 중국 상하이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신한청년당의 김규식이라는 인물을 파리 강화 회의에 파견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민족 자결주의에 따라서 독립선언서를 제출하기 위해서. 그래서 민족 자결주의에 따라서 우리도 독립을 하기 위해서 독립선언서를 제출하려고 하는데 이게 먹힐 리가 없죠. 왜냐하면 일본은 승전국이니까. 기억나시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 과정에서 뭐를 느끼냐면, 이게 지금 실패했을 거 아니에요. 요게 당연히 실패한단 말이에요. 실패하는데 이 과정에서 우리는 뭐를 느끼냐면 배신감도 느끼지. 뭐 민족 자결주의 얘기하면서 모든 약소국들은 다 독립을 해야 된다더니 그게 실제로는 패전국들의 식민지만 독립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배신감을 느끼죠. 그러면서 뭐를 느끼냐면, 독립은 남이 시켜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 스스로 해야 된다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독립운동들이 벌어지게 됐는데, 특히나 만주에서는 무호독립선언서라고도 불리는 대한독립선언서가 발표가 되고요. 이것도 중요한데 가장 결정타는 이거였어요. 일본의 심지양부 도쿄에서 공부하고 있었던 유학생들이 28 독립선언서를 발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한국인들의 가슴에 불을 지핀 거죠.
지금 저 일본의 심장부에 있는 도쿄의 유학생들도 28 독립선언서를 발표하는데 어찌 우리 한반도에 있는 우리 조선인들이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독립운동을 본격화하게 되죠. 그래서 1919년 그 유명한 3월 1일에 왜 3월 1일이냐면 이때가 고종 장례식 날이었어요. 고종 인산일이라고도 하는데 고종 장례식 날이었습니다. 이 날을 날짜로 정해서 요 이제 민족 대표 33인이라고 해요. 민족 대표 33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종로에 태화관이라는 조금 고급 음식점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기미독립선언서라고 하는 독립선언서를 읽는 것으로 독립선언식을 거행하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기가 태화관인데 문제는 뭐냐면 요 민족대표 33인이 기미독립선언서라는 글을 독립을 선언하는 글을 읽는 식으로 독립선언식을 거행을 해요. 그러고 나서 그 길로 일본 경찰한테 자수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자수를 하면 벌을 덜 받을까 싶어서 그런 거겠죠. 어쨌든 자수를 하는데 이렇게 되면 독립운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겠죠. 그래서 학생들이 나서게 돼요. 그래서 학생들이 기미독립선언서를 인쇄해 둔 걸 쭉 사람들에게 뿌리면서 종로에 있는 탑골공원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3.1운동을 시작하게 되죠. 그래서 이게 기미독립선언서고요. 여기가 탑골공원입니다. 여기가. 기미독립선언서 좀 더 볼까요? 그래서 뭐 5등은 자해 독립국이며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오는데 어쨌든 우리는 독립국임을 밝히는 바이다 뭐 이런 식이에요. 요게 탑골공원이에요. 종로에 있고요. 파고다 공원이라고도 하고요. 음, 요 뒤에 탑 보이시죠? 요게 고려말 양식의 탑인데 요 탑이 오래전부터 있었다 그래서 탑골공원이라고 해요. 어쨌든 그렇고 이렇게 운동이 시작이 되고요. 뭐 대도시에서 중소도시로 다시 농촌으로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그냥 길게 볼 거 없고요. 그냥 전국적으로 모든 지역에서 다 벌어졌다라는 거고 여기 보시면 독립운동이 한 번이라도 있었던 3.1운동이 한 번이라도 진행이 됐었던 지역을 다 표시한 거예요. 지금 여기 빼고 다 하고 있죠. 그때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죠. 여기는 사람이 안 살아요. 여기는 산이야 산. 다 막 고라니 살고 막 담비 이런 거 살아요. 막 이런 거. 그래서 어쨌든 그렇고요. 뭔 소리라는 건. 그리고 워낙 많은 사람들이 한국인이라면 다 참여를 했기 때문에 심지어는 한국인들이 살고 있는 교포로 살고 계신 그런 외국에서도 미국의 필라델피아 이런 데서도 3.1운동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일제는 당연히 무력으로 진압을 하죠. 그래서 이때 이제 뭐 대표적으로 유관순 이런 분들이 시위를 참여하고 이끌다가 이제 고문을 당하게 되고요. 죽거나 다치게 되는 거죠. 유관순 열사 아시죠? 그다음에 이거 너무 잔인한 사건인데 경기도 지금의 수원이죠. 화성 지역에서 화성에 제암리라는 지역이 있어요. 지역인데 그 지역의 교회에다가 그 지역 주민들을 불러 모아놓고 교회 문을 걸어 잠그고 불을 질렀다고 하는 그 학살 사건이 바로 제암리 학살 사건이죠. 그래서 이렇게 교회에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불을 지르고 그다음에 튀어나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일본 군사 경찰들을 배치해서 다 쏴 죽이고 이런 모습들을 보였었죠. 그래서 이 제암리 학살 사건 자료를 찾아보면 이런 얘기도 나와요. 1919년 4월 15일 오후 2시경 아리타 도시오 일본 육군 중위가 이끄는 일단의 일본 군경이 앞서 만세운동이 일어났던 제암리에 도착해서 마을 주민 약 30명을 제암리 교회에 모이게 했다. 주민들이 교회당에 모이자 아리타는 출입문과 창문을 모두 잠그게 하고 집중 사격을 명령하였다. 그때 한 부인이 어린 아기를 창밖으로 내어놓으면서 아기만은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일본 군경은 그 아이마저 찔러 죽였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씁쓸하네요. 어쨌든 우리 3.1운동은 처음에는 평화 시위가 원칙이었지만 일본이 너무 지나칠 정도로 폭력적으로 진압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굉장히 이제 시위가 격렬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국적으로 시위가 벌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3.1운동은 사실은 그 자체보다는 변화가 중요합니다. 변화가 중요한데 일단 뭐 전 세계에 한국의 독립의지를 알릴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요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일제 구조 보면서 봤었죠. 일제 그 빡셌었던 헌병 경찰의 무단 통치가 이제 조금 부드러워지는 문화 통치로 변화하게 되죠. 그리고 또 어떤 변화가 있냐면 이런 변화가 와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3.1운동의 목적은 뭐예요? 독립이죠, 독립. 그래서 3.1운동을 통해서 독립을 얻어냈습니까? 안 됐잖아요. 안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실상 잔혹하지만 물론 의미 있는 운동이었지만 성공했다라고 볼 수는 없죠.
실패했단 말이야, 실패. 그러면 우리가 이 3.1운동 같은 방식으로 또 독립운동을 하면 좀 그렇겠죠. 어, 또 실패가 반복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방식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앞으로 독립운동을 해나갈 것인지.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한 끝에 얻어낸 생각이 뭐냐면 앞으로의 독립운동은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봤어요. 바로 조직과 전략이죠. 그래서 이때 독립운동 하는 사람들은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으니까 이 많은 사람들의 힘을 모을 수 있게끔 하나의 조직으로 뭉쳐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의 조직으로 기왕에 뭉칠 거면 우리의 앞으로의 미래를, 우리의 독립의 최종 목적을 준비하는 그런 단체여야겠죠. 즉 일본을 몰아낸다는 의미의 독립운동도 있지만, 그리고 우리가 독립을 했을 그 이후의 준비도 독립운동이라는 거지.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가 예전에 그런 얘기 했었죠. 독립운동을 한다는 건 우리의 원래 나라였던 조선이나 아니면 대한제국을 되살린다는 거예요. 아니죠. 아니란 말이야. 이걸 되살리겠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독립을 한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주권을 되찾아서 우리가 주권을 가지고 있는 새로운 국가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국가에 반드시 있을 게 뭐예요? 정부죠. 그러니까 독립운동가들을 하나로 합치는 조직도 그 형태는 뭐여야 된다는 거야? 앞으로 새로운 나라를 만들 때를 대비해서 정부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하게 되는데, 나라 이름도 보세요. 대한민국이라고 하죠. 요거 백성민자란 말이야. 요 직전에 있었던 우리나라가 뭐예요? 대한제국이죠. 대한제국은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기 때문에 제국인 거죠. 근데 이건 끝났다는 거야. 그리고 대한제국의 역사는 끝났고 이걸 되살릴 생각은 없고, 앞으로 우리가 일제랑 싸워서 이겨서 독립을 하면 그때는 새로운 국가를 세울 건데, 그 국가가 뭐다?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즉 대한민국은 대한제국과 뭐가 다른 거야? 황제가 아니라 백성이 다스리는 민주주의 국가여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민족운동의 주체가 이렇게 지식인에서 모든 사람으로 확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다는 알 수 없지만 독립운동가 분들 엄청 많잖아요. 그렇게 끊임없이 독립운동가 분들이 계속 배출될 수 있었던 건 3.1 운동을 계기로 독립운동이라고 하는 게 일정한 일부 시민들, 일부 지식인들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 모든 조선인들이 함께 해야 되는 운동이라는 인식이 변화가 오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다른 이제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제국주의 침략에 맞서고 있는 그런 다른 나라에 대해서도 영향을 끼친 선구적인 민족 운동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오사운동도 오사운동이니까 5월 4일부터 시작이 됐겠죠. 1919년 5월 4일이에요. 중국에서 있었던 운동도 1919년인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3.1 운동 2달 뒤에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사운동을 실제로 주도했었던 천두슈라는 인물도 실제로 오사운동의 연설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바로 옆에 있는 나라인 조선도 우리보다 규모가 훨씬 작은 나라인데도 저렇게 일본을 상대로 맞서서 막 시위도 하고 만세운동도 부르고 하는데 우리가 못할 게 뭐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다음에 좀 더 멀리 가서는 인도의 간디도 이제 영국의 식민 지배를 당하면서 거기에 저항하면서 반영 소금 운동, 암리차르 운동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죠. 이제 조선이란 나라가 좀 멀리 있는데 그 나라도 3.1 운동이라고 해서 이렇게 막 시민들이 나와서 독립운동을 하더라. 우리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직접 하기도 하죠. 그래서 다른 여러 식민 지배를 당하고 있는 나라들의 독립운동에도 영향을 끼쳤다라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네, 여기까지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